YTN 뉴스라이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맞아서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5개 주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버지니아는 1시간 뒤인 저녁 7시면 투표가 마감됩니다. 슈퍼 화요일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이 포함돼 가장 굵직한 경선 일정으로 꼽힙니다. 슈퍼 화요일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만 전체 3분의 1에 달해 오늘이 지나면 대선 경선에 윤곽이 잡힙니다. 다만 예년에 비하면 승부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think we really need somebody, a super strong figure in the White Hous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He's a fraudster. He's been accused of sexually abusing a woman and found guilty of that. He's got over $500 million worth of fines and penalties. 오늘 경선은 6개 시간대에서 진행돼 이곳 동부 시간으로는 자정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쯤 투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관전 포인트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득표율이 관심입니다. 과연 헤일리가 이기는 주가 나올지 또 지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헤일리는 최근 경선이 끝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헤일리가 가져가는 표가 공화당 내 트럼프 이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미시간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13%나 나왔는데 오늘 경선이 치러지는 미네소타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네,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승부는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민주당은 현역 대통령이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공화당도 경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 이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정확히 8달 남았는데 일찌감치 대선 본선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많습니다. 작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가 완전히 결집하기 전이어서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달 말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AP통신 등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2시간 정도 접속 중단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위협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보안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선거와 연관이 있거나 특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보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던 전임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마다 병동을 축소하고 일부 진료 과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병원 진료 차질이 시작된 지 3주째입니다. 지금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병상 26개가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환자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의 주요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보름을 넘긴 오늘까지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을 지키고 있던 전문의들마저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에서 절반 정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진료 차질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의료 인력들로 진료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 체계가 개편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처럼 상대적으로 덜 급한 환자들은 한 병동에서 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병상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거나 병동을 통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 차질이 길어지는 데다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걱정인데요.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벌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0%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는데요. 그제까지 이런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천여 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전 통지서가 나간 뒤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이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면허가 3개월 정지되게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가운데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사협회 비대위 지도부는 오늘부터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내일부터는 나머지 간부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수요조사 때보다 많게는 1,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청 결과는 내년에 당장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달 안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 이후에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전공의에 이어서 학생들까지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홍석욱 기자입니다. 삭발식을 강행한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강원대학교는 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수요 조사에서 기존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주 교수회의에서 77%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이 구성원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나 이런 걸 담당할 의사가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걸 근거로 너네는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를 각 대학에 일단 알려주고 그러면 각 대학에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 대학 교수들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와 원광대 의대, 연세대,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 교수들의 겸직 해제 요청과 보직 사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우려하는 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조차 집단 휴학과 개강 연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협상의 여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합의를 좀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청한 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 역시 커지는 상황. 교수들은 이대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온 서울대병원 임상 교수들이 오늘 김영태 병원장과 임시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임상 교수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전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일선 의대에서는 개강을 연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 휴학계를 접수한 의대생은 전체의 28% 수준이지만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을 결의하면서 학사 운영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신입생 맞이와 개강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이지만 강의실도 실습실도 모두 텅 비었고 건물엔 오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의대는 이미 올 초 개강일을 2월에서 3월 초로 연기했는데 학생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자 개강일을 또다시 이달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상황이 모두 비슷합니다. 정부는 4일 기준으로 의대생 5,400여 명, 전체의 28.7%가 정식 휴학계를 접수했고 8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이미 전국 의대와 의전원 학생회가 휴학계 제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결의했고 가르쳐야 할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 대응을 놓고 술렁여 대부분 의대 수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대 의대의 한 교수는 학생이 늘어도 교육에 지장이 없고 못 따라오면 유급이나 재적을 하면 된다면서 10년 뒤 의사 평균 소득에도 영향이 없으니 선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정부가 최악의 대응을 하기 전에 조속히 학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수업을 정상 진행하고 빠지는 학생은 학칙대로 처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의대생 유급 규정이 유독 엄격한 걸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31%가 이른바 조국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9%,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1%씩이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민주당 39%로 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민주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조국 신당의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21%를 득표할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신당은 15%,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81%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만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30%를 넘었습니다.
조국 신당 지지도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투표 의향도 2030 세대에선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20%대의 표를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하며 호남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새로운 미래는 호남 지지율이 1%에 그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총선을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양당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는 44%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긍정적이라는 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4%로 부정적이란 37%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84%, 민주당 지지층은 17%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긍정적이란 유권자는 33%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50%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적이란 답변이 78%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26%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 민주당은 3%포인트 낮아진 28%로 양당 격차가 줄었고 비슷할 거란 전망은 28%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봤더니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 29%,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떠나란 유권자가 79%로 지배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남아라 49%, 떠나라 40%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은 29%로 낮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유권자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 때와 같은 57%를 유지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8%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민 가게와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한 정부 서울청사 물가관계장관 회의장을 연결해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전월과 같이 2.5% 상승하며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 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데 기인합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비상수급 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 수급 관리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석유류 불법 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22년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 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금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총선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서갑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은 추가로 컷오프했고 최근 입당한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은 원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석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대구 달서갑의 국민의힘 후보로 유영하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여당 당세가 강한 지역의 후보로 결정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홍 의원은 자연스레 공천 배제, 컷오프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현역과 원외 도전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서초울과 강남평에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고동신 전 삼성전자 사장이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지역구를 옮겼고 유경준 의원 역시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초울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경선 지역 5곳 가운데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의원은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하루에만 추가로 컷오프된 겁니다. 이로써 경선 패배를 포함해 지금까지 본선에 오르지 못한 여당 의원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들의 안방에서 야당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무감동 공천 지적에 꺼내든 국민 추천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 북갑, 울산 남갑 등 5개 선거구에서 국민이 추천한 후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 현역 의원 역시 지원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공천 작업을 내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가 맞붙은 지역구 12곳을 포함해서 모두 20곳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서울 강북을과 하위 20% 포함된 비명계 김한정, 윤영찬 의원 등의 지역구 경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득표 점수의 최대 30%가 깎이는 하위 평가 의원들의 성적표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이 지역구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당 차원의 반박에도 사천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열고 권향엽 전 비서관에 대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2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권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지역구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사천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 전 비서관을 강세 지역에 전략 공천한 걸 두고 당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이 대표의 부인과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에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고 당헌 당규에 여성 30% 공천 조항을 고려한 거지 사천은 아니란 겁니다.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거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한 발 더 나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공천,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사천이란 주장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 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을 자극하는 동시에 유권자에게 여당은 다르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여당까지 참전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천안에 이어서 충북 청주를 방문하며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릴 적 청주에서 자랐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어요. 장보러도 아니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가 운호였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요거도 천 건너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여기 떡볶이 먹으러 애들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위치가 그대로죠. 예,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모충동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천만 딱 넘어오면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도 있나요? 돌다리 예전에 그때는 돌다리였어요. 저희 충청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책의 당구를 뚫어보는 그런 이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 갑 지역을 찾아 민주당 최현일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를 각인시키고 지지자 이탈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김 부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현일 후보 워낙 영등포 구정도 아주 잘 하셨죠?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자웅을 겨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제도를 두고 말들이 꽤 많은데 탈당하시고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를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 선거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랫동안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재건축 이슈로 신도시 1기 지역인 일산을 방문했고 광명은 청년이 많이 살고 거대한 게임 관련 시설이 있어서 그 의미를 찾아간 거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대통령의 책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예방한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두고 대단히 해로운 조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종북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경기 하남을과 부산 북구 의뢰 지역구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탈당을 고민해왔던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앞으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여야의 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9살 남자아이가 청소년 수련관에 가려고 엄마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112에는 아이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가요, 알고 보니까 사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화물차로 아이를 치고 차에서 내려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겁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몰랐다던 화물차 운전자는 CCTV를 들이밀고 나서야
쾅 소리는 났지만 내가 낸 사고인 줄은 몰랐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차에서 내려서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알고도 현장 떠난 거 아닙니까? 박정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급히 손짓합니다. 들것을 가져온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는 건 어린아이. 지난달 26일 오후 9살 남자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는 수련 앞에서 차로 이제 충돌해서 구조사항은 없고 병원에만 이송돼 있다라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참 말을 꺼내기도 섬뜩하고 끔찍한데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넣은 사진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메시지도요. 지난 2일 오후 김포시 구례동 도로에서 반려견이 유기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반려견을 넣은 사진을 보냈다는 겁니다. 신고자인 여성은 반려견이 어디 있느냐, 살아는 있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봤는데요. 실제로 20대 남성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렸다가 10분 뒤에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 경기 김포시 구례동 도로를 비추는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0대 남성을 협박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반려견의 생사와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살해금을 결고 4살 제니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남성과 헤어지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마에서만 끝나도 진짜 감사하다. 유아인 씨 지인들이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3차 공판일이었던 어제 법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공개된 겁니다. 유아인 씨의 지인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 대화인데요. 지인이 박 씨에게 말을 합니다. 대마에서만 끝나도 진짜 감사하다. 그러자 박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뭐가 더 안 나오길 바라는데 불안하다. 그런데 더한 것도 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박 씨는 투약과 관련한 내용을 유아인 씨에게 전해들은 적은 없다. 그저 지인들이 유아인 씨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추측하면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가 증인석에 앉은 이유는요. 유아인 씨가 누나의 명의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때 이 수면제를 유아인 씨에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씨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유아인 씨에게 전달은 했지만 유 씨가 직접 복용할 거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범 도피 자금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도피 비용으로 쓰일 줄 몰랐고 유 씨에게 자료 삭제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아인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와 관련한 재판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직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의사 A씨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유아인 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가 행선지가 또다시 미국으로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영 씨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요청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한국으로 송환되면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 측은 한국행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테라폼레스 창립자인 권도영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미국의 인도 요청서가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했다고 봤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냈고 전자로 보낸 요청서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권 씨 측은 최고 형량이 40년가량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오늘 사실상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현재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예, 오늘은 뉴욕에 있습니다. 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슈퍼 화요일인데 지금 경선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동부 지역 뉴욕이니까 저녁 거의 7시 됩니다. 예. 동부 지역에 포함된 주들이 버몬트나 매사추세츠 이쪽서부터 버지니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1시간 후에 투표가 끝나는데 서쪽에 오늘 캘리포니아도 텍사스도 뭐 다 치러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지금 시간이 오후 한 4시 되니까 앞으로 한 3시간, 4시간 더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5시간 내지 6시간 후면은 오늘 슈퍼 화요일 프라이머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양당의 후보가 지난해서부터 이미 결정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지율로 볼 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 그리고 특히 미국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선출직의 정치인들의 오늘 이 선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대 가장 지루한 슈퍼 화요일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루하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이번 선거만큼 양당의 선거 기간이 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개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각 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이 프라이머리 기간이 모든 선거를 집중시켰다가 8월 달에 가서야 양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후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꼭 만 2달 선거운동을 해서 11월 첫 화요일에 결정을 내는데요. 이번에는 1월 시작서부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둘 중에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라는 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 후보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는가, 시민들이 어느 이슈에 관심이 쏠려 있는가, 그리고 각 후보가 갖고 있는 변수가 어떤가라는 거에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오는 게 좀 지리하고 긴 선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거를 뒤집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게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헌법에 의하면은 전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죠. 대통령 이 나설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오늘 실시하는 투표 기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변호사들이 연방 대법원에다가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했던 행위가 형사 기소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판결 나는 게 맞느냐라는 걸 항소를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거는 주 대법원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연방 대법원의 일이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결로 볼 때에는 이번 선거상에서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거, 형사 기소된 4건에 의해서 이거는 아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다룰 거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은 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지난 주말에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 경선에 이어서 노스다코타주에서도 압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굳건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에게 내놓는 그 공약 이슈들입니다. 2016년, 2020년 선거와 다름없이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어려우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소위 마가라는 구호 아래 똘똘 뭉친 트럼프의 광적인 지지층들이 지금 발벗고 나선 거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 경선에서 압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예비 경선에 나오는 투표하겠다고 나온 유권자는 거의 한 공화당 안에서 한 20% 남짓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거의 다 나와서 투표를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다음에 절반 이상 지금 이 예비 선거에 나타나지 않는 공화당 내 유권자들도 평가를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지난 한 10곳에서의 프라이머리를 거치면서 압승을 거두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라는 지금 도전자, 경쟁하는 후보가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일반 유권자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있구나라는 게 공화당 일반 유권자에다가 맥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계속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서 경선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경우에는 워싱턴 경선에서 첫 승을 거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워싱턴 DC 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가 이겼다는 건 예견됐던 겁니다. 워싱턴에서의 프라이머리는 아주 작은 DC 이 도시 이 작은 곳인데 거기에서 또 더군다나 공화당 유권자들은 더 적은 숫자죠. 평상시에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공화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한 곳의 투표소에서 프라이머리를 했는데 64%로 니키 헤일리가 이겼죠. 여기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공화당원들, 중도적이고 온건한,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각하는 특히 연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공화당원들이 프라이머리에 임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이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10개 곳에서 프라이머리 했는데 니키 헤일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된 워싱턴 DC 프라이머리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19명의 대의원 수를 확보해가지고 40몇 명을 얻었는데요.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경선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워싱턴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 내 트럼프 대세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10곳의 프라이머리 결과가 트럼프가 한 240명 이상을, 244명인가를 대의원 수를 확보했고, 니키 헤일리는 40명 조금 넘습니다.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상대해서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니키 헤일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니키 헤일리에다가 표를 찍는 공화당원들은 공화당이 트럼프가 다가 아니다. 공화당이 빨리 정상적인 정치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트럼프의 부정적인 정치 행태 같은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기 아직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슈퍼투스데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과연 니키 헤일리가 여기서 포기를 할지 계속 이어갈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헤일리 전 대사가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만약에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을 포기할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원래 지난해서부터 니키 헤일리가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는 감히 트럼프를 비판하고 그러는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경선에 나왔다. 공화당 유권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후보가 정해지면은 트럼프가 정해지면 트럼프를 엔돌스하겠다,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갖는 리스크가 점점 커졌고, 그리고 트럼프 정치에 반대하는 여론도 죽지 않고 계속 커져 왔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전통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선거에 돈줄이 되고 있는 재력가나 기업들이 트럼프의 공약이 기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를 트럼프 대안으로 내세워서 니키 헤일리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화당의 기업이나 재력가들이 계속해서 니키 헤일리의 캠페인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 캠페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월 말에 포기를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달 더 끌어서 2월 말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또 살아남아가지고 오늘까지 3월 5일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으로 옵니다. 트럼프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 재판도 케어를 해야 되죠. 예. 또 대선 후보는 본인이 모금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는 게 너무 버거운데 만일에 니키 헤일리가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하면은 공화당에 독주를 하면은 공화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거 기금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애를 태우고 있는 게 트럼프죠.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는 지금에 와서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할지 아닐지 나 아직 모른다. 아무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경선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현직이 또 한다 그러면은 이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말렸던 적도 없고 현직이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구가 후임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리고서
지금까지 민주당 쪽의 예비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2020년 조 바이든을 보고 나와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다가 뽑았던 유권자들이 그때와 변함없이 이번 선거에도 나와서 바이든을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그때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서 미국의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제일 좌파 진영에 있는 투표 집단들이 나와서 바이든한테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그룹들이 바이든을 외면하고 이탈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 바이든에게 가장 큰 이번 선거의 리스크인데, 지난 화요일 날 미시간주 프라이머리 때에 미시간주는 미 전역에서 모슬렘 유권자들, 아랍계 유권자들이 가장 결집돼서 정치력을 만들어 놓은 주입니다. 거기에서 4년 전에 바이든한테 다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이 12만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미시간은 10,000명 차이로 2016년에 10,000명 차이로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됐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미시간 프라이머리가 바이든 캠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오늘도 이런 민주당의 좌파 그 유권자 그룹이 돼 있는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미네소타, 그리고 콜로라도, 이런 지역은 이런 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들이 과연 나와서 오늘 바이든한테 표를 찍을까? 바이든 프라이머리 명세를 보면요, 바이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혼자기 때문에 바이든을 찍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 찍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걸 언커미트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여기다 찍는가, 이게 바이든 오늘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11월 본선에서 결국 트럼프와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거를 전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매번 경합 지역에 부동층이 제일 많고, 이번에는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이러한 유권자가 있는 주가 경합주로 돼서 이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만 보면은 되는데, 그게 5개 내지 6개 주입니다. 지금 앵커 분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오는 도표대로 이 경합주에서 지지율 조사한 거로다가 2.8 내지 3.2% 평균 트럼프가 높습니다. 오늘 투표를 한다, 본선거 투표를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율을 조사할 때에 만일에 트럼프가 기소가 된 혐의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작년엔 안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트럼프한테 큰 치명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합주의 투표율과 경합주의 표심의 흐름과 그리고 늘 해대는 이 지지율 조사에 집중해가지고 보면은 웬만하면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라는 거를 월별로다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이 밀리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런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변수에 따라서 결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 화요일 지나고 난 뒤에 주목해야 될 일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주일 후에 세 곳에서 프라이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19일 날 또 미니 슈퍼라고 할 수 있는 4곳인데요. 여기도 합치면은 오늘만한 그 대의원 수가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19일 날 치러지는 예비 선거가 굉장히 경합 지역이 있고서 중요합니다. 애리조나가 있고서 플로리다가 있고서요. 그다음에 오하이오가 있고 일리노이가 있습니다. 네. 요 지역을 보면 3월 말, 요거가 3월 19일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프라이머리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이
이미 본선거 캠페인으로다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가지고서 자기 캠페인을 볼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본인의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조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지금 좌불안석인데요.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내일 모레 마지막 임기 내 마지막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예. 여기에서 과연 모든 시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건강한가? 후보로서 4년 더 할 수 있을 건가가 여기에서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내일 모레 시정연설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고령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하는 시선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 관련해서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통계청은 과실과 석유류 등이 오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로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06% 상승한 6만 9,115달러, 우리 돈으로 9,2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최고가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인데요. 이후 하락해서 오전 11시 반쯤에는 6만 5천 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좌익 극단주의 단체의 파괴 공작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공장 부근 송전탑에서 일어난 불로 이 공장은 물론이고 베를린 남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그린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독일 공장. 현지 시각 5일 새벽 파괴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전기 공급이 끊기며 가동을 멈췄습니다. 테슬라 측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Die Produktion ist jetzt stillgelegt. Für uns ist das hier wirklich ein Anschlag auf diese Industrieansiedlung hier in Brandenburg. Wir haben über 12.000 Mitarbeiter, die wir jetzt momentan nicht weiter beschäftigen können. 브란덴부르크주의 다른 지역과 부근 베를린 남부도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부근 송전탑에서 일어난 불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익 극단주의 단체 불칸 그룹회는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파괴 공작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Ich glaube, das ist eine neue Qualität, die wir hier an der Stelle haben und die von niemandem von uns auch nur eine Minute irgendwo toleriert werden darf und wo ich auch erwarte. 이 단체는 지난 2021년 테슬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전력 공급 장치 화재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들이라며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 일대 전방위 교란에 나섰습니다. 기존처럼 화물선 미사일 공격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해저 케이블 절단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후티가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에 미사일 2기를 발사해 하나를 명중시킨 건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 등은 후티가 홍해와 맞닿은 아덴만에서 스위스 화물선 일부를 파손시키는 등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초 보고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선박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운항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 배를 다수의 대함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وذلك من خلال قواتنا البحرية والقوة الصاروخية و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وقد تم تنفيذ العملية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후티는 같은 날 또 다른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미군은 순항 미사일 2기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요격했고 탄도 미사일 1기는 바다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가 홍해 해저 인터넷, 통신 케이블까지 공격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Now 3 undersea cables in the Red Sea have been cut. As a result, global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 traffic of Asia, including Ind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has been rerouted. 홍콩 통신에서는 이 해역 해저 케이블 3개 회선이 절단됐다며 홍해를 지나는 인터넷 통신량의 25%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은 이미 지난달 24일 절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절단 방법 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예멘 정부는 후티가 지난달부터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후티는 케이블 손상이 미국, 영국군의 군사작전 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항의해 해상 공격을 이어오는 가운데 미군이 후티의 군사 역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오늘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 여객선 한 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는 인천 먼바다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백령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하는 항로가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휴항 중인 산목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항로의 여객선 15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으로 분신 소동을 벌인 장일 국민의힘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장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하루 뒤에도 분신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임대 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는 해당 조항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빼앗는 내용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보호법도 3년 5개월 심리 끝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지 않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임대료 인상폭 5%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보다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우선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향방은 72비를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던데 요즘에 쇼폼 중독에 뇌가 썩는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임현국 뇌건강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뇌가 건강하지 않아서 교수님 뵈려고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아, 교수님도 그러세요? 네. 쇼폼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게 딱 1분짜리여서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흐르나 싶은데 네. 10분 본 줄 알았는데 30분 지나 있고 네. 조금만 더 봐야지 하면 1시간 지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러세요? 저도 뭐 한 30분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할 때도 많고 네. 예, 그만큼 이제 쇼츠나 이런 쇼폼 동영상에 예. 많이 저도 이제 약간 중독이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교수님 중이 제 머리 묶고 그렇죠. 교수님께서 뇌건강센터장이신데 네. 교수님도 못 끊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뭐 쇼츠, 릴스 이런 부분 네. 대한민국이 쇼폼 중독에 빠졌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짧은 자극이 굉장히 또 중독성 강하게 예. 나온 자극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끊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독의 3가지 이제 원리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신호, 보상, 갈망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 예를 들면은 과도한 보상이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도한 보상이라는 게 이제 뇌 속에서 뭔가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런 건가요? 예, 도파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쇼츠 콘텐츠가 요즘에 많이 이제 이런 우리 동영상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플랫폼인 빅테크 기업의 아주 교묘한 이제 그 설계로 인해서 이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이 짧은 동영상에 아주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돼 있고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긴 동영상보다는 짧은 동영상을 제목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르게 돼요. 그게 이제 신호가 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이 나오게 되고 그걸 계속 보다가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갈망이 생기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독의 원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스튜디오로 핸드폰을 갖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요물단지 같은 거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은 핸드폰을 좀 꺼내놓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보상, 갈망 그리고 이제 그 갈망으로 가는 3번째 단계가 결국 이제 중독으로 가는 증상과 길이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갈수록 짧고 빠른 것만 또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속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돼서 뭐 1.2배속, 1.5배속 이렇게 해서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점점 이제 짧은 자극, 빠르게 자극을 이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짧고 강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종의 중독 현상이고 또 그 요즘에 또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도파민 중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이라는 것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굉장히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쾌락하고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결과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제 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견 맞기도 해요. 예,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자극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쇼폼에 뭐 도파민 중독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를 넣어 놓으면 여기에 또 중독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저는 쇼폼 중독에서 어떤 콘텐츠가 있었나 많이 찾아보고 이러고 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출근해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네. 보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가 있는 부작용을 많이 느낍니다. 네. 어떤 전문가께서는 이게 좀 우울감과도 연관이 돼 있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안 할 때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일상의 외부 우리 얘기하는 이 핸드폰 이외의 세상에서가 예.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생활의 만족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만족감의 저하가 훨씬 더 증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방어나 도피 기제도 작용한다고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반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에서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거를 이제 하니까 예. 내가 도피할 때 언제든지 나한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편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그렇죠. 얼굴만 올리면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요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각박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세상이 이제 휴대전화의 그 슈폼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중독이 과해지면 팝콘 브레인 증상이 발생한다. 네. 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면 일상의 뭐 예를 들면 소소한 자극에는 뇌가 반응을 안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자극에 우리 팝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튀어 오르듯이 예. 그렇게만 해야 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된다든지 만족감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소소한 기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애들하고 놀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소소한 일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행위 중독에 예를 들면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예. 절여져 있는 뇌를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뇌가 썩는 줄 모른다라고 했는데 네네. 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절여지네. 거죠. 행위 중독에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또 제일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성과 금단 현상이에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점점 더 센 자극을 해야 이게 팝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극이 1 정도에 있는 거에 옛날에 터졌다 그러면 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2, 3, 4에 이제 해야 같은 이제 그 만족감이 이제 튀어 오르는 거고 예. 금단 현상은 이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걸 갈망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독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슬프네요. 사실 세상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소소한 즐거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네네. 먹고 가족이랑 어디 여행 가서 뭐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네, 또 그렇죠. 다른 자극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성인도 조절하기가 힘든데 네. 아이들이 또 중독 현상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행위 중독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예. 끊기가 더 힘들죠. 애들은 모든 더 질환은 아이 때 생기면은 아니면 젊어서 생기면은 예. 더 이제 치료하기가 어렵고 고치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참을성이 없어요. 예, 참을성이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개는 뭐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인내심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수동적인 정보의 이제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내용에서 나오죠. 문해력이라는 것이 정보를 넣어서 자기가 씹어서 어떤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력이 마비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AI나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의 어떤 알고리즘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인간에게 재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애들이 고기 맛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고기 씹고 뜯고 막 즐기는 그런 맛이 있는데 맞습니다. 애들이 씹을 줄도 모르고 네. 뜯을 줄도 모르고 네. 그냥 영양 성분이라고 주어지는 네. 것들을 네. 수동적으로 그렇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렇죠. 그런 즐거움을 전혀 예, 모르는 그래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내 행동을 통해서 예. 이 예를 들면 정보를 취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아주 슬픈 현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뇌의 모양도 바뀌는 건가요? 중독되면은 이제 뇌 예를 들어 보상 체계가 예. 과활성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전두엽.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변연계 이런 데가 이제 변형이 오게 되죠. 전두엽은 저희가 그 뇌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여기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보상 체계는 예. 전두엽하고 변연계의 이제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과활성되거나 그럴 수 있죠. 교수님 치매 연구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변하게 되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된 바는 아직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집중력 저하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ADHD라든지 집중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치매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두엽 기능이라는 것이 치매를 예방을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매를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그 팀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약간 중독을 일으켜서 건강한 거에 중독을 이제 인지 프로그램을 게임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을 유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재미를 유발을 해서 이 건강한 거에 좀 이렇게 인지 활동을 좀 도와드리려고 역으로 역설계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독일 수 있지만 잘 쓰면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약초 오히려 같은 이제 거네요. 그런 예를 들면은 좀 이 의욕이 떨어지시고 무기력하신 어르신들을 조금 더 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역설계를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꼭 성공해 주세요.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중독에서 벗어나 보고자 디지털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뇌를 망치는 습관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고치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저께 사실 찾아봤어요. 교수님도 치료가 필요해서. 아니요, 찾아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정석적인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상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일정 시간 못 쓰게 되는 상자까지 나와 있던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된 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거에 행위 중독을 안 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휴대폰 밖 세상,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중독의 그러니까 쇼폼을 좀 볼 수는 있어도 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자기가 일생에서 의미가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거에 중독이 안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독 치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거에 중독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패시브한 것,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기 활동에 갖다가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 디지털 중독을 막는 거에 제일 큰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상, 멍 때리기 같은 것도 완전 좋죠. 좋다고. 완전 좋죠. 그것도 적극적인 행동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내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신경 전달 물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적극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독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중독을 서로 이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단 10분이라도 눈 감고 명상하는 시간 오늘부터라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현국 뇌건강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휴대폰 안 보는 걸로. 예. 저도 안 보려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웃돌았고요. 한낮에도 11도 선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파란색과 녹색의 비눈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생긴 건데요. 강원 산간은 눈발이 잦아들며 내려져 있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많은 눈이 집중되며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곳곳에도 퇴근길 무렵부터는 가끔씩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한낮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 광주는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널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